교육과정 설계 개요를 살펴보겠습니다. 교육과정 설계는 전체적으로 수학과 교육과정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처음에 총론, 즉 전체 교육과정을 통해서 원하는 앞으로 미래에 필요한 인간상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인간상을 바탕으로 수학과 교육과정에서 말하는 역량이 제시되어 있는데요. 수학과 교육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역량은 총론의 핵심 역량과 관련하여 문제 해결, 추론, 의사소통, 연결, 정보 처리 역량입니다. 이런 수학 교과 역량을 제시하기를 원한다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역량을 기르기 위해서는 핵심 아이디어와 그리고 지식이해, 과정 기능, 가치 태도의 세 범주로 구성된 내용들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런 걸 바탕으로 이제 내용 체계들이 핵심 아이디어, 지식이해, 과정 기능, 가치 태도를 통해서 드러날 수 있는 성취 기준이 제시되고요. 그 성취 기준을 구현함에 있어서 중요한 해설과 성취 기준 적용 시 고려 사항들이 제시됩니다. 따라서 성취 기준을 파악하실 때는 성취 기준 해설과 성취 기준 적용 시 고려 사항을 모두 살펴봐야 합니다. 그럼 핵심 아이디어에 대해서 설명드릴 텐데요. 핵심 아이디어라고 하는 것은 지식이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서 우리가 지식 자체를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식을 통해서 파악하고자 하는 아이디어의 근원, 그리고 이런 것들이 다른 맥락에 사용될 수 있는 응용력이 가능한 한 중요 아이디어들을 가르쳐야 한다는 논의하에 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학년군 또는 학교급을 관통하는 공통교육과정에 대해서는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이야기합니다. 수학 내용의 본질 또는 가치를 드러내는 것이면서 동시에 학생들이 이것을 바라보고 학습을 한다면 깊이 있는 학습이 가능한 한 내용들을 제시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수학의 개념, 원리, 법칙 등이 어떻게 발생하고 확장되었는지 또는 그런 발생을 통해 만들어진 수학적 개념이 어떤 일반성과 추상성을 가지고 있는지, 수평적으로 또는 수직적으로 상호 관련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어떤 탐구 과정을 중점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지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제시된 학습 아이디어를 중심으로 한 학습은 그 결과가 학습 과정에서 전이가가 높아야 한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핵심 아이디어를 학습을 하면 개념의 발생 원리나 과정을 이해하고 그 결과의 일반성, 추상성을 파악하고 연관성, 사고하는 방법 등이 녹여져 있는 그런 의미 있는 것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핵심 아이디어를 바라보는 방향으로 성취 기준들이 구현된 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 내용 체계는 지식이해, 과정 기능, 가치 태도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성취 기준을 살펴볼 때 고려하시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육과정 설계의 개요를 그림으로 나타낸 부분이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앞에서 설명한 것들을 총체적으로 드러낸 도해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가운데 핵심 아이디어가 있고 이 핵심 아이디어를 둘러싼 지식이해, 과정 기능, 가치 태도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성취 기준으로 드러나겠죠. 그런데 수와 연산, 도형과 측정, 변화와 관계, 자료와 가능성, 내용 영역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교육 목표는 문제 해결, 추론, 의사소통, 연결, 정보 처리와 같은 수학 교과 역량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된 전체적인 배경에는요, 각 교과마다 역량을 함양하려는 어떤 지향점, 그다음에 온라인 교육 환경을 활용할 수 있는 시대적인 가치, 그다음에 공학도구 활용에 대한 중요성,
맞춤형 지도에 대한 필요성, 그리고 학생 주도형 강화, 학생 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거에 대한 필요성 증대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수학과 교육 과정 문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서에 들어가 보시면 성격과 목표가 있고요. 목표에는 크게 5가지가 있는데 이 5가지는 수학 교과 역량의 5가지입니다. 첫 번째 문제 해결, 두 번째 추론, 세 번째 의사소통, 네 번째는요. 수학의 개념 원리 법칙 간의 관련성, 수학 내적 연결성, 그리고 수학이나 타 교과의 수학을 적용하고 수학의 유용성을 인식하는 수학 외적 연결성을 포함하는 연결 역량입니다. 그리고 5번째는 교구나 공학 도구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 또는 통계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을 포함한 정보 처리 역량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수학 교육의 목표가 수학 교과 역량이다. 수학 교과 역량은 5가지다. 이렇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내용 체계를 살펴보시면요. 크게 표가 4가지로 제시되어 있는데요. 4가지는 내용 영역별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수와 연산 영역, 변화와 관계 영역, 도형과 측정 영역, 자료와 가능성 영역입니다. 그리고 각 영역 안에는 핵심 아이디어, 그리고 이 핵심 아이디어를 둘러싼 지식기의 과정 기능, 가치 태도의 3가지 범주로 구현이 되어 있고요. 공통교육과정이기 때문에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모두 들어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이 4가지 영역 중에서요, 이 변화와 관계는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 그 영역명이 가장 크게 변화된 부분인데요.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는 그 이름이 규칙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중학교의 함수와 초등학교의 규칙성을 아우르는 그런 제목으로 내용 영역론이 변화와 관계로 변화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는 도형과 측정이 별개의 영역이었는데 이 2가지 영역은 태초부터 같이 발달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합쳐서 도형과 측정 영역, 그 다음에 마지막 확률과 통계에 해당하는 자료와 가능성 영역으로 구별되어 있다. 이렇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1, 2학년 성취 기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수와 연산 영역, 그 다음에 변화와 관계, 도형과 측정, 자료와 가능성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 수와 연산 영역을 살펴보면요. 지금 현재 문서에서 이렇게 색깔 칠해져 있는 부분은 2015 개정교육과정과 달라진 부분 위주로 표시가 되어 있다라고 살펴보시면 되고요. 이 부분이 더 중요하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래서 1호랑 달라진 부분 위주로 살펴볼 때 색칠된 부분을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각자 좀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4자릿수 이하의 자연수에 대해서는요. 수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라는 부분이 제시되어 있고 수를 세고 읽고 쓰고 위치적 기수법을 이해하고 크기를 비교하는 거, 수를 분해하고 합성하는 활동 이런 내용들이 주요 학습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덧셈과 뺄셈, 곱셈을 하게 되는데요. 덧셈 할 때는 상황으로부터 덧셈과 뺄셈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 이것을 학습을 한 다음에 2자릿수의 범위에서 덧셈과 뺄셈의 원리를 이해하고 계산하는 것, 덧셈과 뺄셈의 관계, 역관계입니다. 역연산 관계를 이해하고 그 다음에 네모가 사용된 덧셈식과 뺄셈식을 만들고 네모의 값, 미지수의 값을 찾을 수 있는 것까지를 이제 덧셈과 뺄셈에서 하게 됩니다. 한 자릿수의 곱셈에서는요, 이제 곱셈 구구를 이용해서 구구단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 그다음에 본격적인 곱셈은 3, 4학년 분에서 다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성취기준 해설, 성취기준 해설,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 이 부분이 새로 추가가 되었는데요.
성취 기준에 있는 내용 중 일부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2015랑 변환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짝수와 홀수를 파악을 할 때 기존에 이제 묶어보는 걸 통해서 직관적으로 이해하게 한다 이런 내용들은 있었는데요. 20 이하의 수의 범위에서 다룬다라고 해서 짝수와 홀수를 초등 1, 2학년 수준에 적합하도록 하는 문구가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변화가 이 부분, 그 다음에 이 부분, 이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한 자릿수인 두 수를 바꾸어 더했고 그 결과를 비교하는 활동을 통해 덧셈의 교환 법칙을 직관적으로 이해하게 한다라는 부분인데요. 식으로 표현하자면 7 더하기 5는 5 더하기 7과 같다라는 식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기존에 이런 활동을 했는데 이제 덧셈의 교환 법칙이라는 단어를 명시적으로 넣었기 때문에 아마 2015보다는 조금 더 강조되어 제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덧셈식, 곱셈식, 뺄셈식에서 등호의 양쪽에 있는 양이 서로 같음을 이야기한다라는 뜻은요. 아이들에게 2 더하기 3은 그러면 5라고 말하는데 요때 5 말고 다른 것들은 생각을 잘 안 했었어요. 근데 2 더하기 3하고 3 더하기 2는 양쪽이 같으므로 등호로 표시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설명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별표는요, 덧셈의 결합 법칙과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수의 덧셈에서 세수를 앞에서부터 순차적으로 더할 수 있고, 그 다음에 10이 되는 두 수를 먼저 취사 선택해서 더할 수도 있다라는 의미인데요. 덧셈의 결합 법칙을 직관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덧셈의 결합 법칙이라는 용어가 들어왔기 때문에 2015보다는 결합 법칙에 대해서 좀 더 강조된 내용들이 들어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별표는요, 곱셈표를 이용해서 두 수를 바꾸어 곱해도 곱이 같음을 비교하는 활동을 통하여 곱셈의 교환 법칙을 직관적으로 이해하도록 한다. 4 곱하기 6은 6 곱하기 4와 같다. 이런 것들을 알게 하는 건데요. 곱셈의 교환 법칙이라는 단어가 처음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초등학교 1, 2학년군에 있는 기본적인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에 있는 고려사항을 살펴보면요. 수와 연산 영역의 문제 상황에 적합한 문제 해결 전략을 지도하여 문제 해결 역량을 기르게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첫 번째 역량이었던 문제 해결 역량을 우리가 영역에서 구체화해서 가르쳐라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려사항이 1학년서부터 6학년까지 그 다음에 모든 영역에 걸쳐 제시되어 있는데요. 1, 2학년군에서는 동일하게 전략을 지도한다라고 표시되어 있고 3, 4학년, 5, 6학년은 그것보다 조금 더 확장된 활동들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다음 변화와 관계 영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변화와 관계 영역에서는요. 2015 개정 교육과정과 비교해서 크게 바뀐 내용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규칙 찾기, 기본 아이들이 일상에서 배열을 찾고 그걸 설명하는 거, 자신이 어떤 규칙을 정해서 그것에 따라서 배열하는 거, 이런 것들이 똑같이 제시되어 있고요. 추가된 부분은 너무 복잡한 배열은 다루지 않는다, 지양한다 라고 제시되었습니다. 마지막 고려사항을 살펴보면요. 또 문제 해결 전략을 지도하여 문제 해결 역량을 기르게 한다라고 표시되어서 문제 해결 전략을 영역별로 지도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도형과 측정 영역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형과 측정은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 도형 영역 그리고 측정 영역으로 구별되어 있던 것을 한 개 영역으로 통합하여 제시한 건데요.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도형 영역과 측정 영역이 약간 어, 구별되는 것처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은 도형 영역, 그다음에 뒷부분은 측정 영역과 관련된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도형을 살펴볼 때는 입체 도형이나 평면 도형을 그 구성 요소에 따라서 구별할 수 있도록 하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입체 도형이 먼저 나온 이유는 우리가 주변에서 살펴보는 게 입체 도형하고 평면 도형 중에서 입체 도형을 더 먼저 살펴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입체 도형을 요소별로 살펴보자면 이제 평면 도형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입체 도형이 먼저 제시되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평면 도형에서는요. 주변에 있는 사물을 삼각형, 사각형, 원을 이해하고 그것들을 그릴 수 있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고요. 이제 5번 성취 기준을 보면 삼각형, 사각형에서 각각의 공통점을 찾아 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2015에서 약간 변했습니다. 2015에서는 오각형, 육각형을 찾고 말할 수 있는 내용이 들어있었는데 관련 내용이 2022에서는 삭제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 2학년에서는 삼각형, 사각형, 원을 중심으로 평면 도형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있고요. 오각형, 육각형으로 이제 일반화하는 것 등은 3, 4학년에서 다루게 됩니다. 그리고 이 도형 파트에서 저희가 반드시 살펴봐야 할 내용은 반일레의 기하 사고 수준인데요. 반일레의 기하 사고 수준은 크게 5 수준으로 구별이 되고요. 5 수준 중에 지금 현재 1, 2학년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들은 주로 1수준에 해당하는 내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취기준 해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취기준 해설에 보시면 이제 쌓기나무에 대해서 아직 아이들이 입체도형을 파악하는 구체적인 수학적인 내용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일상의 용어 등 뭐뭐의 앞, 뭐뭐의 오른쪽, 뭐뭐의 위, 2층과 같은 용어를 사용해서 이제 설명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도형을 분류할 때는 예인 것과 예가 아닌 것을 분류하는 활동을 통해서 그 대상을 인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측정 영역은 크게 양의 비교, 시각과 시간, 길이가 들어 있습니다. 양의 비교는 우리가 이제 측정을 할 때 우리가 익숙한 대상에 대해서 비교하고자 하는 양을 말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일상 언어로 말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체물의 길이, 무게, 넓이를 비교해서 길다, 짧다, 많다, 적다, 무겁다, 가볍다, 넓다, 좁다 등으로 구별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측정 단위를 구체적으로 사용하는 내용을 학습하게 됩니다. 시각과 시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반드시 알고 읽고 쓸 줄 알아야 되는 게 시각과 시간이기 때문에 초등학교 1, 2학년에서 시, 분을 다루고요. 3, 4학년에서 이제 초를 다루어서 시각과 시간을 나타내는 방법을 그 범위를 넓혀가면서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 2학년 때는 이제 길이를 굉장히 중요하게 학습을 하는데요. 길이에서 배웠던 측정의 결과, 과정, 이런 것들이 그 이후에 측정할 때 무게 등에서도 비슷한 양상으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길이에서 측정 학습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좀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길이, 무게, 각, 넓이, 부피 등 모든 측정, 초등학교에서 다루고 있는 측정량에 대해서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지도 계열이 있습니다. 그것이 성취기준 해설에 들어와 있는데요. 길이의 표준 단위를 도입하기 전에 구체물을 직접 비교해 보거나 여러 가지 임의 단위를 사용하여 구체물의 길이를 재어보는 활동을 통해
표준 단위의 필요성을 알게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가 표준 단위를 사용해서 측정을 하게 되는데요. 그 표준 단위를 도입하기 전에 구체물을 직접 비교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임의 단위를 사용하게 하는 그런 측정을 통해서 표준 단위 측정으로 나아가게 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리해 보자면, 측정을 가르칠 때, 측정을 가르칠 때, 이제 직접 비교를 하고요. 그다음에 간접 비교를 하게 되는데, 간접 비교는 임의 단위 측정을 이용한 활동하고 많이 중복돼서 제시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표준 단위 측정으로 넘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도 계열은 길이에서 학습하고 그 이후에 측정량에서도 동일하게 제시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해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활 주변의 여러 가지 물건들의 길이를 어림해보고 자로 측정해서 확인하고 주어진 길이에 해당하는 성분을 그려보는 활동.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길이에 대한 양감을 기르게 한다라고 제시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이런 측정값을 배우는 것은 측정 지도 계열에 따라서 측정하는 사고 방법을 지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측정량을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게 하는 건데요. 그렇게 하려면 아이들이 직접 그 양의 크기나 정도를 느끼고 어림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림한다는 것은 눈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표준 단위의 측정값이 나올 것인지, 그 다음에 실제로 그 정도는 얼마만큼인지를 표시하는 활동들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그런 양감 활동과 관련된 해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15와 이제 달라진 부분은 저학년 학생들의 한글 학습 정도를 고려하여 양을 비교할 때 짧다, 많다, 넓다와 같은 이런 복잡한 한글 단어들을 쓰게 하는 것은 지양한다라는 부분이 추가되었는데요. 초등학교 저학년에서 이런 말들을 쓰게 하는 것은 국어 학습 속도와 맞지 않는다는 어떤 그런 현장의 어려움을 반영하여 이런 고려사항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부분으로 양을 비교할 때는 학생들에게 친근한 상황을 이용해서 직관적 비교, 직접 비교, 간접 비교 등을 통하게 한다라고 이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 활동할 때 이런 것들을 제시한다. 비교 활동 이후에 측정 활동할 때는 임의 단위 측정, 표준 단위 측정을 한다는 게 교육과정의 기본 기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도형과 측정 영역에서도 또 역시 문제 해결 전략을 지도 문제 해결 영역을 기르게 한다라고 해서 앞에 두 개의 내용 영역에 있는 것과 동일한 형태의 고려사항이 들어와 있습니다. 네 번째, 자료화 가능성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화 가능성은 이제 성취 기준 자체는 크게 2015랑 비교해서 바뀌지 않았는데요. 해설이 조금 자세하게 추가된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의 정리라고 해서 학생들이 분류를 잘하고 분류한 걸 표로 나타내고 표로 나타낸 것을 직관적인 수준의 동그라미, X, 슬래시 등을 이용한 어떤 직관적 그래프를 그려서 편리한 점을 말하게 한다라는 내용이 이제 주요 성취 기준입니다. 해설을 살펴보면 우리가 이렇게 자료를 정리할 때 표를 이용해서 자료의 크기를 수로 정리하면 비교하는데 편리하고 따라서 수학적 유용성, 수학의 유용성을 인식하게 한다. 이게 해설이기 때문에 학습 내용에서 어떤 이점이 있는지 그냥 원래 그냥 자연스러운 수집 상태의 자료와 정리한 자료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 비교하는 아마 활동을 반드시 해야 한다.
를 의미합니다. 두 번째 해설은요. 그래프를 이용하여 자료의 크기를 시각적으로 나타내면 자료의 크기를 한눈에 비교하는데 편리하다는 점을 통해 수학의 유용성을 인식하게 한다. 그래서 우리가 표로 정리도 하지만 그래프로 정리하면 또 시각적으로 한눈에 인식하는데 굉장히 유용하다는 것을 알게 한다라고 해서 이 자료와 가능성, 즉 확률과 통계 영역에서는 통계가 왜 우리가 사용하게 되는지, 유용성은 뭔지 이런 것들이 초등학교 저학년에서부터 강조가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 우리가 고려해야 될 고려사항은요, 어, 어, 정확한, 기준을, 이제, 다양한 기준을 아이들이 사용할 수 있고, 그렇지만 정확하게 기준이, 분명한 그런 기준을 사용해야 한다는 걸 인식하게 하고, 일단 자료들이 많아서 우리가 정리를 하게 되는데, 그때 중복되거나 빠지지 않도록, 세어야 한다라는 주의점을 알려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우리가 이 통계와 관련된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졌는데요. 실생활이나 환경과 관련된 자료들을 활용해서 학생들이 이런 것들이 정말로 필요한, 그 다음에 자주 사용되는 지식이구나를 인식하면서 또 학생의 수준에 맞도록 학습하기를, 어, 지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료와 가능성 영역에서도 문제 해결 전략을 지도하여 문제 해결 역량을 기르게 한다. 라고 해서 네 가지 영역에서 동일한 표현이 제시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1, 2학년 성취 기준과 해설 그리고 고려사항을 살펴봤습니다.